책 읽어주는 미주놀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모험을 향한 열정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리스크에 끌리는 일론 머스크의 성향은 집안 내력인 셈이다. 그런 면에서 외할아버지 조슈아 홀드먼을 빼닮았기에 하는 말이다. 캐나다 중부 척박한 평원의 한 농장에서 성장한 홀드먼은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저돌적인 모험가였다. 그는 아이오와에서 카이오프로텍 요법을 배운 후 무수조 인근의 고향으로 돌아와 말을 훈련시키고 주민들에게 카이오프로텍 요법으로 도수 치료를 해주며 숙식을 해결했다. 그렇게 일하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농장을 장만했다. 하지만 1930년대에 대공황을 겪으며 농장을 잃고 말았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카우보이, 로데오 공연자, 건설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 가운데 변함없이 이어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험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으며 화물여차를 타고 다니며 떠돌이 일꾼으로 생활하기도 했고 외항선을 타고 밀항을 하기도 했다. 농장을 잃은 것을 계기로 포퓰리즘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된 홀드만은 사회신용당이라는 정치운동 조직에 들어가 활발히 활동했다. 당시 사회신용당은 시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지표를 무상으로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조직이었다. 그들의 운동은 반유대주의가 가미된 보수적 근본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 캐나다 사회신용당의 첫 번째 지도자는 통치 권력에 참여하는 유대인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문화적 이상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홀드먼은 얼마 후 캐나다 사회신용당의 전국위원회 의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또한 정부가 정치인이 아닌 기술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방하던 테크노크라시라는 운동에도 참여했다. 이 운동은 당시 캐나다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일시적으로 불법화된 상태였다. 홀드먼은 해당 운동을 지지하는 신문 광고를 통해 정부의 금지령에 저항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그는 볼륨 댄스에 매료되었고 그렇게 춤을 배우러 다니다가 자신만큼이나 모험을 좋아하는 위니프레드 플래처라는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16살이 되면서 무수조의 타임스 헤럴드에 일자리를 구했지만 댄서 겸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향했고 얼마 후 뉴욕으로 옮겼다. 무수조로 돌아온 위니프레드는 곧바로 댄스 학원을 차렸는데 바로 그곳에 홀드먼이 춤을 배우겠다고 등록을 한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밖에서 만나 저녁을 먹자고 청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우리 학원 회원하고는 데이트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는 학원을 그만두고 다시 그녀에게 데이트를 청했다. 몇 달 후에 그가 물었다. 우리 언제 결혼할까? 그녀가 답했다. 내일이요. 두 사람은 1948년에 쌍둥이 자매 메이와 케이를 낳았고 그 후로도 두 명의 자녀를 더 두었다. 홀드만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자. 차를 몰고 여행을 하던 그는 한 농장 옆을 지나다 단발 엔진 리스콘 비행기를 판매한다는 간판을 보았다.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었던 그는 농장주를 설득해 자신의 차를 주고 비행기를 구입했다. 이 거래가 특히 충동적이었던 까닭은 홀드먼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모른다는 데 있다. 그는 그곳에서 파일럿을 고용해 집으로 날아왔고 그에게서 비행기 조종법까지 배웠다. 이후 그 가족은 나르는 홀드먼 가족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카이오프로텍 업계의 전문지에 아마도 카이오프로텍 요법사들의 비행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소개되었다. 이는 정확한 설명일지 몰라도 다소 편협한 찬사가 아닐 수 없었다. 홀드먼 부부는 메이와 케이가 생후 3개월쯤 되던 무렵 좀 더 큰 벨랑카 단발 엔진 비행기를 장만했고 그 아기들은 나르는 쌍둥이로 통하게 되었다. 독특한 보수적 포퓰리즘의 견해를 가지고 있던 홀드먼은 캐나다 정부가 개인의 삶에 너무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약한 국가가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1950년 그는 여전히 백인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통치하고 있던 남아공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벨랑카를 분해해 대형 상자들에 담은 다음 케이프타운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올랐다. 홀드먼은 내륙 지방에서 살기를 원했기에 케이프타운에서 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어, 네덜란드어에서 발달한 언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용어가 아닌 영어를 구사하는 요하네스버그를 향해 떠났다. 그러나 홀드먼은 요하네스버그와 인접한 도시인 프리토리아의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자카란다 나무들이
라벤더 빛깔의 꽃들로 풍성하게 뒤덮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우리가 정착할 곳이다. 조시아와 위니프레드가 어렸을 때 위대한 파리니라고 알려진 윌리엄 헌트라는 사기꾼 쇼맨이 무수조에 와서 자신이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을 횡단하던 중에 목격했다면서 고대의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꾼이 외할아버지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당연히 위조된 사진들이었을 텐데도 외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철석까지 믿었지요. 잃어버린 도시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결심까지 했으니까요. 머스크의 말이다. 아프리카 생활을 시작한 홀드먼 부부는 그 전설의 도시를 찾아 매년 한 달씩 칼라하리 사막을 트레킹하곤 했다. 사냥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 사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총을 꺼내 잠에서 말이다. 홀드먼 가족은 가훈을 하나 채택했다. 위험하게 살되 조심하자. 그들은 노르웨이 등지로 장거리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케이프타운에서 알제리의 수도 알제리까지 12,000마일, 약 19,300km를 달리는 자동차 경주 참가에 공동 1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호주까지 단발 엔진 비행기로 날아가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연료 탱크들을 추가하기 위해 비행기 뒷좌석을 모두 제거해야 했대요 라고 메이는 훗날 그에 대해 회상했다. 조슈아 홀드만의 리스크 감수 성향은 결국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그가 비행기를 가르치던 훈련생이 전선을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뒤집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그는 목숨을 잃었다. 그의 외손자 일론 머스크가 3살 때 일어난 사고였다. 외할아버지는 진정한 모험에는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리스크가 당신께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였지요. 머스크의 말이다. 홀드먼은 이러한 정신을 쌍둥이 딸 중 한 명에게 각인시켰다. 바로 일론의 어머니 메이였다. 나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어떤 리스크든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이의 말이다. 학창 시절 그녀는 과학과 수학을 잘했고 또한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큰 키에 파란 눈, 높은 광대뼈와 조각 같은 턱을 가진 그녀는 15살 때부터 모델로 일하기 시작했고 토요일 아침이면 백화점 런웨이쇼에 오르곤 했다. 그 무렵 그녀는 동네에서 역시 눈에 잘 띄게 잘생긴 소년을 만났다. 번지르르 하면서도 비신사적인 구석이 엿보였지만 말이다. 에롤 머스크. 에롤 머스크는 모험가이자 항상 다음 기회를 노리는 책략가였다. 영국인인 그의 어머니 코라는 14살에 학교 공부를 마치고 전투 폭격기의 외피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난민선을 타고 남아프리카로 넘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월터 머스크를 만났다. 당시 월터는 이집트에서 가짜 무기와 서치라이트 등을 배치하고 독일군을 속이는 작전을 수행하던 암호 해독가이자 정보장교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안라그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십자말 풀이를 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를 참다 못한 코라는 2 아들만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뷰익에서 생산한 자동차 한 대를 장만한 후 다시 남아공의 프리토리아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에롤의 말이다. 에롤의 공학 학위를 취득한 후 호텔이나 쇼핑센터, 공장 등을 짓는 일에 총사했다. 그런 한편 그는 낡은 자동차나 비행기를 보관하는 작업을 좋아했다. 또한 정치에도 뛰어들어 아파르테이트를 지지하는 국민당의 아프리카노 의원을 물리치고 프리토리아 시위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 되었다. 1972년 3월 9일자 프리토리아 뉴스는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선거를 보도했다. 홀더만 가족과 마찬가지로 에롤도 비행을 무척 좋아했다. 그는 쌍발 엔진 세스나 골드이글 한 대를 구입해 TV 방송 제작진 등을 자신이 미 개간지에 지어놓은 오두막으로 실어 날랐다. 제대로 된 임자만 만나면 비행기를 팔 생각을 품고 그런 비행을 하던 1986년 어느 날 그는 잠비아의 한 활주로에 착륙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파나마계 이탈리아인 기업가가 그의 비행기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이 합의한 거래 조건은 현금 대신 그 기업가가 잠비아에 소유한 3개의 작은 광산에서 채굴되는 에메랄드의 일부를 에롤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당시 잠비아는 식민지에서 벗어나 흑인 정부가 들어서 있었지만 관료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그 광산은 정부에 등록된 사업체가 아니었다.
그런 사업을 정부 기관에 등록하면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권력을 장악한 흑인들이 다 뺏어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에롤의 설명이다. 그는 메이의 가족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는 흑인에 대해 어떤 반감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가 전화로 두서없이 장광설을 늘어놓던 가운데 한 말이다. 에롤은 결코 그 광산의 소유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에메랄드 원석을 수입해서 요하네스버그에서 가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훔친 원석 꾸러미를 들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에롤의 설명이다. 나는 해외로 나가서 보석상들에게 에메랄드를 넘기곤 했지요. 마치 스파이처럼 은밀히 거래를 하곤 했어요. 합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 사업으로 그는 21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1980년대 러시아인들이 실험실에서 인조 에메랄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사업은 무너졌고 그의 에메랄드 관련 수입은 모두 사라졌다. 결혼. 에럴 머스크와 메이 홀드먼은 10대 시절에 만나 데이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시작부터 드라마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에롤은 메이에게 거듭 청혼했지만 그녀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에롤이 자신 몰래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메이는 너무도 낙심한 나머지 일주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 그렇게 일주일을 울면서 보내고 나니까 몸무게가 4.5kg이나 빠지더군요. 메이의 회상이다. 그렇게 빠진 체중은 그녀가 지역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상금으로 현금 150달러와 볼링장 10회 이용권 그리고 미스 남아공 선발대회 결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대학을 졸업한 메이는 케이프타운으로 이사하여 영양에 대해 강연하는 일을 했다. 그때 에롤이 그녀를 찾아와 야권바지를 내밀며 청혼했다. 그는 결혼만 하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그녀에게 충실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메이는 마침 한눈을 팔던 다른 남자친구와 막 헤어졌고 살도 많이 찐 상태라 에롤의 청혼을 거부하면 결혼 상대를 영영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렇게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식을 치른 첫날 밤 에롤과 메이는 비교적 저렴한 비행기에 올라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프랑스에서 에롤은 플레이보이 몇 권을 샀다. 남아공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잡지였다. 그는 작은 호텔 침대에 누워 그것들을 감상했고 그 모습을 본 메이는 화가 솟구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프리토리아로 돌아온 메이는 결혼 생활을 끝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니스에서 보낸 신혼여행 둘째 날 밤에 애가 생긴 것이었다. 그와의 결혼은 실수였음이 명백했어요. 메이의 회상이다. 하지만 이제 되돌리기는 것도 불가능해졌지요.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자, 1장까지 일론 머스크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저술이 되었는데 일론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토리까지 쭉 훑는 작가의 프로 정신이 참 눈에 돋보였고요. 음, 결국 그렇게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2장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